김민석 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현안 메시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였습니다. 유리창 깬 다음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 같다며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어제 노태학 이흥도 대법관의 후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친 뒤에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서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 통보를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을 패싱한 거라며 대법원장 탄핵 화두까지 던졌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 또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하면 국민이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씨 같은 내란 공범에 귀국하려고 하고 유리창 깬 다음에 퇴학시켜달라고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입니다. 대법관 후임 청와대에 서면 통보하신 이유 있으실까요? 지금 5개월간 공석이었는데 청와대하고 조율이 잘 안 되신 건가요? 한번 싸워보자.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는 거예요? 싸워볼 거예요? 대통령이 특정인을 대법관으로 제청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 확인되면 대통령 탄핵감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온 김한교 민주당 의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제청한 걸 두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패싱이다, 불량 학생과 같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거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실하고 대법원장하고 분명히 이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이런 이견은 여러 번 있었는데 누구를 추천할지를 두고. 그렇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는 형태인데요. 과거에도 2023년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대법원장 간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후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보들을 전임 대법원장이 제청한 적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결국 합의점을 찾았던 거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파국으로 가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임명될 수 없고 결국 공석 자리가 더 유지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대법원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고, 관철하지 않으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서면 제청이라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보이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갈등 상황을 저는 만들어낸 거라고 봅니다. 예, 결국은 누구를 대법관으로 뽑을지 이거에 대해서 청와대와 대법원장 간의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제청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는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사태는 사실은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 신임 대표께서 이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깨놓고 징계해달라고 한다고 비유를 하셨는데 유리창 깬 게 맞다면 저는 이 불량 학생이 아니고 모범생이 계속 학폭에 시달리다가 참다 못 참아서 유리창을 깨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헌법 104조 말씀도 하셨지만 대법원장의 제청을 통해 국회 동의를 얻은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대법관은 이제 그렇게 임명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행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한두 달 새에 갑자기 결정된 게 아니고 7개월 전에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게 받아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법부 공백을 막아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선택을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유리창 깬 게 맞다면 불량 학생이 유리창 깬 것이 아니라 모범 학생이 학폭에 시달리다가 어쩔 수 없이 유리창을 깬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지금 국회 법사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해라. 지금 민주당 의원도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출석은 안 하겠죠? 뭐 저희는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이 결국 최종적인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얼마나 협의를 했고 협의 과정에서 굳이 협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이렇게 단독으로 제청한 이유가 뭔지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절차를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의결을 통해서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면 다음 본회의 이번 주 뭐 금요일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도 예정돼 있는데 계속 요구할 계속 것이다.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 표현대로 대통령을 패싱하고 조희대 네. 대법원장 마음대로 이 대법관을 제청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기 때문에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정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한 분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이 그렇게 결심하면 물론 대법관 후보가 통과되기 어렵겠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법부의 공백 문제는 결국 정부 여당 쪽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이게 계속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대법관 2명은 공석으로 있는 거면 앞으로 뭐 내란 재판이나 여러 재판 과정에서 좀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두 분 중에 한 분은 서로 협의가 됐다라고 양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쪽이라는 건 이제 대통령실하고 대법원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 윤석열 정부하고 대법원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결국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네.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이다라고 관계자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제청될 경우에는 임명하지 않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도 결국 대법원하고 협의가 돼서 제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당이고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동의했던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선례를 고려할 때 대통령실의 대법원에서 민주당이 결국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서면 제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법사위에서 오늘 법원행정처장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초래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도 한 거냐?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서면 제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작 중요한 거는 대법원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꼭 하는 것보다 결국 최대한 협의해서 대법원이 잘 굴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격앙된 반응을 예상했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결정을 한 이유가 좀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렇게 조희대는 불량 학생이다. 김민석 대표의 이 말은 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첫 최고위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는데요. 이 최고위 회의에서 친명, 친청 지도부 간의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보고 오시죠. 실제의 최고회의는 대부분 비공개되어 왔습니다. 비공개될 사안이 공개될 경우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출발하는 지도부입니다. 개판은 없습니다. 우려하지 않겠습니다. 당심을 민심이 견제하는 절묘한 결과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시발단 댓글 부대를 막기 위한 포털 개혁은 총선 승리의 전제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꼭 언론 개혁이 전제되었습니다. 네, 친명 김민석 신임 대표와 친청 최민희 수석 최고위원 이런 신경전은 좀 예상된 거긴 한데 오늘 민심을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앞섰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공감 못한 적이 많은데 오늘 오랜만에 공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느낀 것도 이번에 대표는 이제
친명계인 김민석 네. 전 총리가 이제 대표가 되셨는데 최고위원 5분은 중에 3분은 이제 친청계, 2분은 친명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명계의 김용 후보를 사실은 당선을 시키려고 2분의 후보가 사퇴했고 예. 이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무리수를 써서 밀었는데도 결국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신임 김민석 대표 체제가 너무 이제 최고위원도 친명계가 더 많을 예. 경우 이제 공소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브레이크 없는 것처럼 질주할 가능성이 많은 데 대한 국민들의 어떤 견제 심리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최민희 의원 말씀하셨지만 적절한 어느 정도 견제와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선택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타당 사정이지만 좀 주제넘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잖아요. 김민석 당대표뿐만 아니라 경쟁자였던 정청래, 송영길 후보도 같이 초대를 했는데 예전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당시 대표 마음에 안 들어서 낙선자까지 다 불러서 밥을 먹었다.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의미로 낙선자를 부른 걸까요? 그렇죠. 선거가 이렇게 치열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보들만이 아니라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과 지지자들도 상당히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탈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을 아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당선된 분만이 아니라 아쉽게 탈락한 후보들도 다 부르는 게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 다 대통령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들이죠. 정치를 또 오래 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빨리 푸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예. 지난번 당대표 선거는 10일 만에 이제 후보자들을 불렀는데 오늘은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만찬을 기획하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내일 뉴스 시간에 이 만찬 장소에서 새 후보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외신을 통해서 빅뉴스가 전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올해 가을 11월 에이펙이 열리는 중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추진하라고 백악관 참모들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입니다. 만남이 만약 성사된다면 4번째 만남이 됩니다. 국정원장 출신 박지원 의원은 성사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입장도 트럼프의 입장도 만나야 되겠다 하는 것은 무르익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미국 정치에서 조금 궁지에 몰리고 있고 중간 선거가 이태롭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거짓말로 해놓고 하노이에서 자기를 처벌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화가 지금까지 있었지만 계속해서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오기 때문에 응답할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성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왕이 부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저는 그 중국 측의 입장을 좀 많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네. 김정은이 하노이 노딜 때 트럼프의 화가 많이 났겠지만 지금은 트럼프가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우정의 손을 김정은이 잡아줄 것이다. 네. 박지원 의원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네. 동의하십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일종의 이제 희망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별로 아쉬울 게 없습니다. 어떤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지원에 따른 어떤 경제적인 대가도 많이 받고 있고 실제로 북한 경제가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좋은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핵 미사일 고도화는 김정은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요새와 국경선화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변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지난주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쐈는데 한 번도 공개를 안 했습니다. 딴 때 같은 뭐 자랑, 김정은이 특히 갔으면 이걸 자랑하거나 뭐 과시를 했을 텐데 더구나 이제 한미연합훈련 시작을
임박한 상황이었기 예. 때문에 딴 때는 상당히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공개를 했었어야 맞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뭔가 북한도 수위 조절을 좀 하는 그런 기류는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제로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예, 트럼프와 네. 김정은의 만남, 좀 박지원 의원님의 희망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희망사항이라면 이것도 희망할 것 같아요. 기왕에 네 번째로 북미 정상에 만난다면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같이 만나면 좋지 않겠느냐. 우리 정부는 이렇게 기대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되고 본인은 이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고 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거 하노이 딜 때 우리 교훈이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 당시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북미 대화 형식이 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양국 간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페이스 관리도 해야 되고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그게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당연히 양자 회담을 뭐 하더라도 삼자 회담이 같이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저희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돕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땡큐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그 팩트 체크가 안 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이라서요. 네. 근데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미 간에 계속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 위한 미국이 여러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란전 관련해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인도적인 또 군사적인 지원책을 논의했다는 게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인정하는 바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어떠한 요청을 했는데 그건 뭐 노땡스라고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으나 그런 맥락의 반응을 우리 정부가 보였을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와중에 오늘 오전 미국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기간이 이른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 지시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축소 지시를 내린 게 우리 시간으로 그제 새벽 6시였는데요. 미 전쟁부에서 최고사령관 지시를 적극 이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요. 지시 하루 만인 어제 오후 3시 JSA 참석 행사에 불참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예정에 없던 국방부를 전격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를 보지 못했느냐 이에 대해 논의하러 왔다고 말한 뒤 훈련 축소를 결정한 겁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된 반격 훈련을 취소한 건데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도 전혀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게재한 내용과 관련해서 한미 정부 당국자는 아무도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국방장관인 저와 미 측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결국 핵심 안보마저 SNS로 통보받는 초유의 동맹 패싱 굴욕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명백히 통상 실패가 안보로 번진 결과입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이 대폭 축소가 되면 불안해할 국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 우리 외교부도 국방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야당에서는 이거 동맹 패싱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국방부도 몰랐습니다. 처음에 미국 국방부도 언론의 요청이 있자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몇 시간 후에 입장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만 그러니까 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SNS로 지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미국 장관도 SNS를 빨리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바람직하진 않죠. 예. 미국 내에서 당연히 국방부하고 대통령이 자국 부처하고도 협의하고 한미 간에 협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뭐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미 간의 관계가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좀 즉흥적인 예. 업무 스타일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일방적으로 내세운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몰랐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걸 두고 한국이 희생양 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 전쟁 실패를 한반도 이슈로 트럼프가 덮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연합훈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제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란전 지원이 미흡한 데 대한 불만도 있겠으나 아시다시피 쿠팡 사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요. 그리고 대미 투자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데 대해서 미국의 불만이 굉장히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한미연합훈련 시작된 이후에 축소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됐고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보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맹 측면에서도 유례도 없었던 사안이고요. 과거 2018년에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연합훈련 하지 말라고 그래서 연대급 이상 연합훈련을 한동안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 뒤에 이제 계획된 훈련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지 이번처럼 훈련이 시작된 직후에 뭐 그런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군의 이제 대비태세, 연합방위태세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그 역점 사업 중에 하나가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전환 아닙니까? 2028년까지 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되려면 이번 연합훈련을 통해서 우리 능력을 검증을 했어야 되는데 원래 다음 주 후반부 훈련, 반격 훈련이 우리 군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동영 장관 같은 분은 연합훈련 이렇게 축소 중단되는 데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안 좋은 사안이다.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훈련 축소를 두고 북한에 친서급 대화 신호를 보낸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북미 대화로 이어질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